안녕하세요. 오늘의 사회계약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강의는 사회계약론에 대해 다른 강의를 들어보고 문제도 접해본 학생들이 두 번째로 공부할 때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기초 개념부터 빈출 포인트, 수능 완성에 출제된 심화 제시문까지 다루는 강의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이 가진 5개념을 바로잡고 의문점이 해소되면 좋겠습니다. 총 3쪽으로 이루어진 이 필기는 최대한 제가 제시문과 선지를 분석하며 이해한 사고 과정대로 구조화한 필기입니다. 우선 사회계약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홉스, 로크, 루소 순서대로 그들의 사상을 설명하겠습니다. 사회계약론과 반대되는 이론은 사회 자연 발생설입니다. 사회 자연 발생설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서 가족이 생기듯 자연스레 사회가 생겨났다고 봅니다. 이와 다르게 사회 계약론은 사람들 간 인위적인 계약으로 사회, 즉 국가가 탄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입장이 나타난 배경에는 계몽의 시작, 청부인권 사상의 등장이 있습니다. 중세시대는 인간보다 신 중심의 시대였고 왕과 노예처럼 신분의 계급이 뚜렷한 사회였습니다. 이 시기의 지배적인 생각은 왕권 신수설이었습니다. 왕권 신수설에 따르면 왕의 권위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었고 왕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백성은 왕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왕권의 정당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천부인권 사상, 즉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가진다는 생각이 등장합니다. 왕에게 복종했던 사람들이 점차 자신이나 왕이나 태어나면서 똑같은 권리를 가진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깨어남은 개인 위에 군림하고 있는 왕의 권위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왔는가는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사회계약설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 국가가 생겨났다고 그 질문에 답합니다. 이렇게 왕권 신수설에서 왕권 민수설로 전환됩니다. 왕의 권위는 신이 아닌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왕권 민수설로 인해 국가는 시민을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고 이러한 인식은 나아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발달에 기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계약론의 등장 배경을 알아보았습니다. 사회계약론자인 홉스, 로크, 루소 모두 모든 인간은 자유, 평등, 이성을 가진다고 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홉스는 절대 왕정이 옳다는 식으로 결론 짓는 부분에서 과연 왕권 민수설이 맞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홉스 또한 왕권이 신이 아닌 시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했다고 보기 때문에 왕권 신수설이 맞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에 기여한 사상가 중에 한 명입니다. 표를 보면 홉스는 절대왕정 전성기 시대의 사상가이고 로크는 명예혁명기에 활동한 사상가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이 사상가의 사상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상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속한 시대 상황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홉스의 사상에서 절대왕정 전성기였다는 시대적 상황을 떠올리면 그가 왜 절대왕정을 옹호하게 됐는지 더 납득이 될 것입니다. 로크처럼 시민이 왕가를 전복시키던 혁명기도 아닌데 왕권이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했다는 주장을 넘어서 왕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장까지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홉스, 로크, 루소 모두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이 모두 다릅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 대한 시각이 셋 다 다르게 되고
따라서 사회 계약의 형태나 목적도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상가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보존 욕구가 강한 존재입니다. 홉스에게 모든 인간이 타고난 권리, 즉 자연권은 자기 보존권입니다. 자기 보존권이란 자기 보존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누구나 무제한의 자유가 있고 모두가 만물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의 힘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제합니다. 따라서 자연 상태는 모두가 자기 보존을 위해 무엇이든 해도 되는 상태이므로 비참한 전쟁 상황이 됩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생명 보존을 위해 타인을 죽여도 이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위한 것이고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살인이 어떻게 이성적인 행위일까요?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이성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성의 명령에 따라 충실히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도덕적인 비난을 하는 것도 불가능할까요? 다소 극단적이지만 홉스는 자연 상태에는 어떤 공통 기준이나 규범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도, 악도, 정의도, 부정의도 없는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자연 상태에는 살인을 해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공권력이 없으므로 인간에게는 지금 지켜야 할 기준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또한 언제든 빼앗고 빼앗길 수 있는 자연 상태에서는 내 것과 네 것의 구별도 할 수 없어서 소유권 또한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무제한의 자유라는 것이 사실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는 끝없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홉스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수명도 짧기 때문에 이 비참한 자연 상태를 벗어나고 싶어 할 거라고 봅니다. 앞서 홉스는 인간이 이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물과 구별되게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이성의 계율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이 끔찍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홉스에게 자연법은 이성을 통해 인식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일반적 원칙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평화롭고 싶으면 다 같이 자연권을 양도해라. 두 번째,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떤 수단이라도 써서 전쟁에서 승리해라. 앞서 이성에 따라 합리적인 행위 중에 살인이 있을 정도로 살인도 하며 자기 보존하던 사람들은 이 2번의 계율을 따르고 있던 것인데 이제 너무 비참하고 힘들기 때문에 1번을 하게 된다는 것이 홉스의 생각입니다. 즉, 무제한이지만 보장받지 못하는 힘인 자연권을 포기하고 사회 계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비참한 상태보다는 그래도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마음 놓고 조금 더 안정된 자기 보존을 하려는 마음으로 국가를 세우는 계약을 맺습니다.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 이성의 첫 번째 계율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라고 생각해 봅시다. 계약서는 있지만 계약을 어겨도 벌을 줄 공권력이 없다면 그 계약은 유효할 수가 없죠. 사회계약은 계약 당사자들 간에 그 계약을 수호해줄 공통의 권력을 설립하자는 약속입니다. 사회계약 형태는 시민들 간에 자발적인 서로 믿고 하는 계약입니다.
만인 대 만인의 계약입니다. 사회계약의 내용은 모든 인간이 권리와 힘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것입니다. 무제한의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권리인 생명보존권은 양도하지 않습니다. 제시문에 보면 항상 인격을 양도하고 통일된 공적 인격을 세웠다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때 말하는 인격은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능력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민들이 서로 자발적으로 지금의 이 끔찍한 상태를 벗어나고자 이성에 따라서 가르쳐준 대로 자신의 자연권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은 그 하나로 모아진 공통의 권력을 자질을 갖춘 어느 존재에게 가져가서 바치게 됩니다.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 존재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 결과 통일된 하나의 인격, 절대 권력인 리바이어던이 수립됩니다. 이제는 계약서의 수호자, 계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공통의 권력이 생겼습니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의 탄생을 계약서를 지키는 칼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유효한 계약이 가능해지고 정의와 불의도 유효한 계약이 이유인 이 국가 존재 이후부터 존재하게 됩니다. 제재를 할 수 있는 공통의 권력이 생겼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성립할 수 없던 소유권도 이제부터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결국에 이런 주장 끝에 그가 옳다고 주장하는 통치 형태가 절대 군주제입니다. 국민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힘을 바친 리바이어던에게 절대 복종한다는 겁니다. 홉스는 왕권 민수설을 주장한 사상가 중에 하나였지만 그 결론은 현존하는 절대 왕정 시스템이 옳다는 식입니다. 이 결론이 헷갈린다면 그가 절대 왕정 전성기 시대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절대 군주가 권력을 가지고 잘 다스리고 있는 시대 사람치고는 왕의 권력이 시민의 동의에서 유래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깨어있는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로크처럼 혁명기에 태어나서 시민들이 왕권을 전복시킨 그런 시기쯤은 되어야 민주주의, 즉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은 국민의 거야 라고 주장할 만한 사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결론이 절대 복종, 절대 왕정이 옳다로 흘러갔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 복종이기 때문에 홉스는 저항권이 없다고 보긴 했지만 앞서 말했듯이 자연권을 원칙적으로 전부 양도했지만 생명보존권은 예외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군주가 생명보존권을 침해하는 경우, 즉 군주가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경우에는 저항할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회계약의 목적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 군주의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공동의 평화와 방어를 위해 모든 힘을 임의로 사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주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계약의 목적이었습니다. 최대한 강력한 공통의 권력을 세워서 군주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 임의로 힘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군주는 이런 역할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주가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 생명을 침해한다면 그 권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주가 가진 이러한 역할을 생각하고 군주가 사회계약 준수 의미를 가진다가 맞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군주는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계약은 시민들 간의 만인 대 만인의 계약이었지. 즉
군주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바치고 다스려 달라고 청한 존재이지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에게는 사회계약의 준수 의무 또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계약의 준수 의무와 이 군주의 역할에 대한 의무는 다른 것입니다. 리바이어더는 통치자이며 주권자이고 입법자입니다. 그리고 시민은 그에게 복종하여 법을 따르는 자입니다. 시민이 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이해한다면 리바이어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권리인 주권 또한 사회계약 참여 주체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통치자의 통치행위의 장본인이 백성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함의를 이해하자면 군주에게 다스려 달라고 가져다가 바친 것이기 때문에 통치자가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무엇을 의미로 하든 그것이 내가 동의한 나의 뜻이나 다름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꾸 왜 절대 복종을 주장하는지 자꾸 의구심이 든다면 자연 상태는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도 유효한 공권력이 존재하는 것이 죽임을 받고 또 죽일 수 있는 무질서 상태보다는 낫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회계약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홉스 사상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